우리나라에서는 왜 결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일자리가 부족하다, 집이 없다, 일하는 것도 안정적이지가 않다, 내가 굳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아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20대라고 하면 거의 결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포기하게 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커리어나 꿈 같은 게 너무 많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겠다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선 하고 싶은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굳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재현입니다. 오늘은 인구와 관련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 이야기하는데 왜 가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왜 가족이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집이 없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굳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저출산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는 감히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바로 앞단에서의 원인은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2010년 그리고 2020년에 우리나라의 조출생률, 인구 1000명당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가 조출생률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그리고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얼마나 혼인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상관관계 분석에서의 결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0.7 이상이 되면 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치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0.7, 0.8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에 있어서 가장 앞단에서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혼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혼인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가족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만혼화 아니면 비혼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계속 누적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심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얼마나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얼마나 늦게 하는지를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남자의 초혼 연령이 만으로 33.7세입니다. 그 얘기는 한국 나이로 하면 한 35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을 봤을 때 초혼 연령이 30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늦게 결혼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초혼 연령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만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보는 만혼, 비혼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저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20대 산모보다 오히려 40대 산모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20대라고 하면 거의 결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30대 초중반이 돼서야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첫째 아이는 30대 중반에 출산을 하겠죠. 하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미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때 돼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임신을 하고자 하더라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형성하는
그것이 얼마나 저출산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지 여러분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꼭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키울 수 있는 거냐? 물론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울 수도 있겠죠.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법률 혼외,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커플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지만 곧 아이를 낳고 그리고 키우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서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이를 혼인하기 전에 가지게 되면 그것이 혼인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가족이 형성된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과 그리고 출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한국에서도 20대 같은 경우는 아이를 결혼하지 않고 갖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인공 임신 중절, 이제 낙태라고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24만 9천 명에 불과한데 작년 한 해 추정되고 있는 인공 임신 건수가 약 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만 태어났어도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죠. 단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수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어도 이 생명 자체가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는 커플들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결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도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포기하게 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커리어나 꿈 같은 게 너무 많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루지 되겠다는 특히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을 했을 때 30대 이상이 되면 그때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M자가 곡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만 유난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런 선배들을 봤었던 여성 후배분들, 사회 후배들께서 당연히 나의 커리어를 위해선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굳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이제 계층적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들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결혼 시장에서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잘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물론 1, 2년 사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워낙 가파르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남편 아니면 시부모가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들이 어려움으로 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결혼하면 어디 가서 살지라고 했을 때 저보다도 부모님 세대에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장남과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곳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는데요.
더 이상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커플들은 찾아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는 결혼을 하면 요즘에는 거의 처가 근처에서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처가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분들께서 조부모분들께서 손자녀가 태어났을 때 돌봐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가 근처에서 살면서 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딸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육이나 아니면 유아교육 서비스가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를 한참 해야지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0에서 2세까지 아동들의 어린이집 진학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3에서 5세까지 되면 거의 90%될 정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이나 가족에서 그 역할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청년들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혼자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들을 보면 지역에 살던 청년들이 대학교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자취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20대 초중반뿐만 아니라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중년 아니면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과 살고 있는 그런 가구가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미 중년이나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이 여전히 청년 아니면 이제 장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빨래라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챙겨주면서 자녀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가족관계나 아니면 가족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할지어도 살고 있는 거는 혼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어딘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닌 친인척들도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전화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또 때로는 중요한 이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만나기도 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가 됐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젊어서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경제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를 갖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노후에 생활비를 쓰시는지를 보면 여전히 본인이 일을 해서 그걸 버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부양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국가가 이것을 100%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한 10% 정도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노인들의 90% 정도는 가족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지금 한 15년 정도 흐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돌봄 서비스가 시장과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서도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좀 고리타분하고 가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가족에 의해서 폭력이나 갈등이나 이런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 그리고 2020년 지난 10년간의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오히려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전체 가족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그리고 자녀든 부모든 기타 친인척이든 최근 10년 사이에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갖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죠. 당장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서 1인 가구로 버는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맞벌이를 하게 되고 둘이서 소득은 2배가 되고 막상 생활비는 2배가 아니라 한 1.5배 정도로만 늘어나게 되기 쉽거든요. 그 얘기는 평생 동안 축적할 수 있는 저축 금액, 자산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워낙 자녀들도 어렵다고 해서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부모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손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뿌듯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나 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고 가족 관계 형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도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 그리고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지난 1년 동안에 SNS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뉴스 이런 곳들 나타난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 모두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다 이런 감정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우리가 가족과 관련돼서 가지는 이런 이미지는 되게 긍정적인데 그에 비해서 임신이나 아니면 출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 걱정도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이 자체는 너무 이쁘고 행복하고 그로 인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임신하게 됐을 때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중요한 가치관을 존중을 하면서 그 가족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성생활, 그냥 섹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성생활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부끼리만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연관어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연관어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가족끼리,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오히려 성생활을 잘 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 약간 동반자적인 아니면 동료 이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부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로맨틱한 관계 아니면 좀 더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생각을 얼핏 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체 한국에서의 이혼율 아니면 이혼 건수는 지난 15년 동안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늘고 있는 연령대가 딱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를 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성인이 된 그런 부모 세대에서의 이혼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굳이 참고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년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30대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한 평균 수명이 80세 중반 정도가 되니까 그때까지 50년 넘게 결국은 부부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은 오히려 적습니다. 짧으면 20년에서 길어야 30년인데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 기간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에 점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한국의 가족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과연 가족은 점점 덜 중요해질까? 저는 반대로 오히려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일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학업 성취가 높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엄마의 관심. 그리고 2번째, 아빠의 무관심. 이거는 되게 슬픈 일이기도 한 거죠. 근데 3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이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경제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영향 요인이 훨씬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 지금 60대 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 수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은 훨씬 더 적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20대거나 10대이거나 그런 분들께서는 형제 자매 수가 많아봐야 1명, 없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거의 아랫세대가 혼자서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가족이 대를 이어서 경제적이든 주택이든 물려주는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1980년대, 90년대에는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수도권으로 부모님과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모님 세대부터 수도권에 살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도 그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성인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부모님과 사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영향력도 점점 앞으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전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전형적으로 해야 되는 일정의 순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인기에 접어들면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고 그때부터 좀 연애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주택을 마련하는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선택도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굳이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살아가는 그런 딩크족도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떤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도 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작년에 봤었던 미국 이제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돈 룩업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스토리 자체는 지구와 어떤 운석이 충돌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결국 멸망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그런 교수가 마지막에 결국 세계가 운석과 충돌해서 멸망하는 그날 그 시간에 선택한 것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한 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누군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